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경제와 금융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챗 GPT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인공지능이 대중화가 된 첫 사례다, 이런 역사적인 의미까지 부여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너도나도 AI 대전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가 아마도 AI의 해가 될 거라던 이인복 대표의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데, 네네. 예언자로서 어떻게 이 광풍 현상 보고 있습니까? 인공지능은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작년부터 기조가 보였고 그게 조금 더 빨라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금 인공지능에 대한 열풍, 광풍이라고 부를 만큼 너무 많은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광풍으로 좀 끝나게 될지 아니면은 더 이어질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과연 트렌드로 끝날 것인지 오늘 인포맥스 D에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이야기 지금 출발합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 만나보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자, 오늘 만나볼 분은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이재훈 선임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픈 AI가 만든 챗 GPT, 상당히 인공지능으로서 광풍을 일으키고 이 기업들도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 광풍의 이유와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연구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챗 GPT, 이 출시 2달 만에 사용자가 1억 명이 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AI로 된 챗봇들은 참 많았었는데 유독 챗 GPT가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챗 GPT가 연일 화제입니다. 그래서 챗 GPT가 5일 만에 무려 100만 명의 유저를 돌파를 했고요. 예. 지금 벌써 이제 1억 명이 넘었는데 사실 이제 그 틱톡 같은 경우에도 1억 명 유저를 확보하는데 9개월이나 걸렸던 점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좀 빠른 지금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무엇보다 다른 기존의 AI 챗봇들은 많았지만 챗 GPT가 가지는 가장 큰 강점은 대화형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답변에 대한 내용이 사람이 대답하는 것과 거의 유사할 정도로 이제 어떤 답변의 내용이나 이런 깊이가 굉장히 높다,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기존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챗봇이라고 하는 장난감 같은 것들을 많이 썼었는데 챗 GPT는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을 전해주고 그 말투조차 너무나 사람에 가까운 형태인데 맞습니다. 이게 뭐 딱히 다른 알고리즘을 쓴다거나 그런 게 좀 있습니까? 무엇보다 챗 GPT의 가장 큰 강점은 GPT-3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언어 기반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파라미터가 이전에 GPT-2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났고요. 지금 GPT-3의 경우에는 1750억 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신경망의 정교도나 이제 정확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증가해서 인간과 거의 유사하게 대답과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파라미터라는 것이 뭔지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하게 되면은 자연어 처리 과정에서 쉽게 말하자면은 이제 처음에 대답했던 그런 단어나 어절을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이어질 이제 단어나 이런 표현들을 이제 생각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인간의 두뇌에서 이제 생각하는 것과 유사하게 신경망 구조를 이용해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이 이제 파라미터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변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간의 신경망 구조와 유사해지기 때문에 파라미터가 늘어날수록 어떤 정확도나 어떤 분석의 내용이 깊어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말을 좀 이해하기 위해, 사람의 자연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변수가 필요한데 맞습니다. 그게 지금의 GPT 단계에서 상당히 많아졌고 그게 지금 인기 요인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이제 그 문제의 챗 GPT를 어디서 누가 왜 만들었는지 또 궁금해지는데 오픈 AI라는 곳이 만들었습니다. 어떤 회사입니까? 네, 오픈 AI라고 하는 것은 일론 머스크가 2015년도에 이제 샘 알트먼튼과 함께 만든
비영리 인공지능 연구 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인류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우호적인 방식의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설립한 기관이고요. 이 이제 GPT라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간의 파라미터, 인간과 유사한 이제 대답을 할 수 있는 어떤 파라미터들을 계속 이제 증가시켜 왔고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넣어서 인간과 유사한 대답을 할 수 있게 하여서 이제 더 다양한 이제 자연어 처리 작업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오픈 AI에 이제 투자를 하기로 밝혔고 이것을 이제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적인 검색 시스템인 이제 빙에 이제 도입하겠다는 것도 발표를 하면서 더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오픈 AI가 비영리로 시작을 했고 지금은 비영리는 이제 아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실상 일종의 이제 사기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연구기관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AI가 처음에는 굉장히 선한 목적으로 뭐랄까 인간을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었다 이런 목적을 좀 갖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아까도 많은 변수가 있고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어디서 갖고 오느냐도 상당히 궁금할 것 같아요. 기존에 맞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있던 거 긁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챗GPT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셋의 경우에는 2021년도 이전의 정보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이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어떤 그런 뭐 예를 들면 인터넷에 저희가 검색하듯이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의 이제 소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텍스트들을 뽑아내서 정보들을 만들어내고 그 기반으로 해서 사람이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거는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왔냐라고 하는 질문이셨던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여쭤보신 것 같아요.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의 인터넷에 있는 그런 디지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소스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오류가 좀 있을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데이터의 양 자체가 예를 들어 제가 쓴 글을 가지고 와서 제가 쓴 표현체로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소송으로도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이슈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픈 AI가 만든 챗 GPT가 가장 핵심인 것은 긁어오는 쪽이 아니고 긁어온 데이터를 가공하는 능력이 압도적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챗 GPT 기능 중 보통 이제 우리가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가공 능력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흔히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생성 AI는 인공지능이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텍스트나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모든 종류의 데이터로 이제 환산을 해서 다시 이제 재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강화 학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을 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인간이 창조해내는 이제 어떤 산출물들과 유사한 형태로 이제 결과물들을 만들어낸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상당히 많은 쪽에서 적용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 가지 AI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챗 GPT 같은 경우는 생성형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면은 예전에 우리가 또 유행했던 게 알파고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다 다른 종류인가요? 어떻게 보면은 그 신경망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목적이 뭐냐라는 것도 사실 다를 수 있습니다.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특정 과업인 이제 그 바둑을 두는 것에 집중을 해서 게임을 이기는 거에만 집중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AI라는 게 마치 영화에 나오는 이제 AI들처럼 모든 걸 다 인간처럼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정 목적에 맞춰서 이제 그 필요한 일들만 이제 집중적으로 해서 인간에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연산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챗봇 같은 경우에는 인간과 대화를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성형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사람이 예전에는 입력하게 되면은 1을 입력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연산을 해서 2가 나오는 이런 구조로 만들었다고 한다라면 지금의 인공지능의 특징은 사람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것만 가르쳐주고 나면은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생각을 하고 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답이야라고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스스로 생성한다는 얘기 이제 거기서 나와요. 그게 됩니까? 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을 생성하는 거에서 특화되는 걸 챗 GPT라고 보시면 되고 예. 이제 그림에 특화되게 되면은 저희도 예전에 한번 언급했었던 뭐 빅캔버스라든지 아니면 지금도 이제 오픈 AI에서 만들었었던 달리2라든지 예. 이런 식의 그림을 생성하는 것들. 근데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또 생성하게 되면은 이제 그걸 우리 또 더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게 있는 것들을 다 생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존의 인공지능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딴 데는 쓸 수 없고 맞습니다. 되게 뭐랄까 공장에 있는 기계 같은 느낌이었다면 맞습니다. 지금은 어느 곳에도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챗 GPT는 그 중에서도 대화하고 정보 검색을 하는데 맞습니다. 특화가 돼 있다. 맞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챗 GPT를 저희가 이제 쓰는 걸 보고 많이 해보면은 사실 논문도 쓸 수 있고 맞습니다. 시도 쓸 수 있고 하다못해 컴퓨터 코딩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디까지 챗 GPT가 우리의 삶에 좀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GPT 모델을 활용을 해서 그림을 창작하거나 뭐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은 프로그램 코딩하는 말씀하신 그런 작업들을 이제 활발하게 지금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언어 모델로서 이제 GPT-3가 가진 잠재력은 크게 이제 5가지로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이제 고객 서비스라는 측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 네, 아무래도 인간이 단순하게 이제 작업하던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작업하던 이제 고객 서비스 문의에 대해서 마치 이제 음성으로 최근에 이제 고객 서비스 활용해 보시면은 전화를 했을 때 기계가 응답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더 고도화해서 적용을 했을 때 인간은 보다 이제 전문적이고 중요한 일들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콘텐츠 생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 대한 부분도 보면은 언론에서 이제 기자가 쓰는 기사도 있지만 투자나 이제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금융에 대한 데이터를 단순히 이제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성격의 이제 스트레스성 기사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콘텐츠로. 예, 맞습니다. 콘텐츠로서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번역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번역이요. 네, 언어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의사소통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개인 비서에 대한 기능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문답형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약속을 잡거나 아니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일정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교육에 대한 기능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코딩에 대해서 프로그래밍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이제 코딩을 짜다 보면은 이제 그 명령문을 이제 뭐 수정을 하거나 첨삭을 받아야 될 일들이 있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이제 서로 이제 첨삭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챗GPT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상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전 분야에 가까운 모습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말씀하신 거를 사실 들어보면 이미 우리가 비슷하다고 하는 인공지능들을 쓰고 있는 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뭐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사업자들의 편의를 도와주는 인공지능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도. 맞습니다. 이런 것과는 뭐가 다른 겁니까? 아무래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제 입력한 그러니까 기계 학습의 형태로 A라는 걸 입력했을 때 B라는 답을 내놓도록 하는 어떤 공식을 입력해 놓고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주어진 답변만 하는 형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1, 2, 3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켜 놓으면은 스스로 강화 학습을 하여서 이후에 인간이 어떤 X라는 것을 물었을 때 Y라는 새로운 이제 또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맞습니다. AI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국내 기업 얘기를 제가 한 김에 조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제 이 챗 GPT의 열풍 속에서 각자 자체적으로 개발을 좀 하고 있었고 이걸 곧 공개하겠다 혹은 이제 개발하겠다 이런 기사가 많습니다. 그런 시장 어떻게 판도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와 해외에서 다양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은 그동안 딥테크들 기업들, 빅테크 기업분들이 계속 진행을 해주고 계셨고요. 다만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공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일반 서비스로 나왔을 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기존의 데이터가 가진 어떤 스테레오타입들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어떤 그 뭐랄까요, 이제 좀 정확하지 않은 이제 정보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에 좀 논란이 있을 만한 이제 답변을 내놓는 경우에 이슈가 되거나 왜곡돼 있거나 네, 맞습니다. 주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떤 뭐 소송이나 또 이제 불가피한 어떤 리스크들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즈니스적인 리스크를 지지 않기 위해서 연구 단계로만 이제 진행을 하던 것이 이번에 챗 GPT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큰 주목을 받게 되자 다른 기업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서비스나 기술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단계들을 발표하는 단계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정말 많은 AI들이 발표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챗 GPT 자체를 아이폰 혁명하고도 좀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예전에 전화기가 없었던 게 아니었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던 게 아니었었는데 아이폰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른 기업들도 저건 우리도 연구하고 있었던 건데 우리도 할 수 있었는데 그 분위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GPT 3.5에 우리가 굉장히 놀라워하는데 GPT 자체가 GPT-3가 한 2년 전에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나왔었을 때 놀랬었던 거를 그쪽 분야에 계셨던 분들 이미 놀랬었어요. 근데 지금 일반인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놀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도 SKT라든지 아니면 KT라든지 굉장히 많은 곳들이 우리도 GPT를 만들겠다 혹은 만들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연구원님 보시기에는 그 어떠실 것 같으세요? 과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통신사라든지 이쪽에 만드는 것들이 챗 GPT 3 버전까지 구현이 가능할까요? 네, 뭐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요. 국내 대기업과 스타트업 분들이 가진 기술 역량은 글로벌 대비했을 때도 AI 분야에서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앞선 기술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거를 그냥 사서 쓸 것이냐 아니면은 비즈니스적으로 개발을 자체적으로 할 것이냐라는 이슈가 늘 등장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도메인에 대한 기술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따라가서 유사한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시장에 이제 진단을 받고 그걸 업그레이드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현지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국 유저의 특성이나 아니면 한국어라는 또 언어적인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 이제 한국 시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국 기업들의 노력들이 이제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후발주자로 시작을 해서 선두가 되는 거를 참 잘하는데 AI 분야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제 본토라고 할 수 있는 해외 사례도 잠깐만 짚기는 해야 돼서요.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오픈 AI에 막대한 투자를 했던 마이크로소프트 얘기하셨고 또 이제 대항마이자 원래 검색 엔진의 이제 최강자인 구글 이렇게 맞붙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경쟁을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투자 계획을 밝혔고 챗 GPT에 대해서, 그리고 구글에서도 자체적으로 준비하던 서비스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검색을 해보면서 이제 뭐 이거는 된다, 뭐 저거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챗 GPT에 대해서도 어디까지 이것이 이제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좀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챗 GPT가 스포트라이트를 한번 받은 이후에 다른 이제 경쟁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서로 이제 좀 경쟁하고 있는 단계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기술력이 어느 정도 되냐라는 부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 이제 검증된 좀 대형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 기술력은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걸 나중에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이제 접목시키고 풀어나갈 것이냐,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뭐 시장에 선보여서 시장이 환호하는 것까지는 왔는데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검증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시기가 조금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은 챗 GPT 얘기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이제 삶을 좀 살펴봤으니까 산업적으로, 시장적으로는 어떤 분야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AI가 강한 분야는 이제 추천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제 데이터 분석,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강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이제 모빌리티 분야가 이제 차를 운전하는 상황에서 이제
조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성으로 이제 지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챗 GPT의 어떤 문답형 기능을 활용을 한다면은 상당히 큰 이제 비즈니스적인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빌리티 자동차 산업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 챗 GPT와 모빌리티의 연결고리는 사실 굉장히 처음 듣는 인사이트라서 신선하기도 한데 이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습니까? 일단 모빌리티 분야에서 그런 음성 인식 기술이 뭐 새롭게 지금 등장한 것은 아니고요. 예. 기존의 전통적인 자동차 메이커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전자장비 부품 업체 그리고 티어원 뭐 기업분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제 개발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음성인식 기술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단계에서는 기계학습의 정도입니다. 그래서 A라는 거를 입력을 하면은 B라는 공식에 따라서 C라는 답변을 내놓고 이제 어떤 특정 기능, 예를 들어서 뭐 온도를 높여달라, 아니면 라디오를 뭐 틀어달라, 아니면 지도에서 어느 A라는 지점까지 가달라. 여기까지는 이제 구현이 되는 상황인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후속으로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거기는 뭐가 어떤데, 아니면 맛집을 예를 들어 추천하면은 맛집에 대해서 뭐 그러면은 어디가 어디보다 낫다, 뭐 어떤 부분이 이제 평이 좋다, 뭐 이런 부분까지 이제 커버를 해줘야 이제 인간이 하는 것만큼 이제 검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이제 도입이 이제 좀 더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은 모빌리티 시장 같은 경우에도 2010년대 이후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향후에 이제 자율주행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떼는 상황이 오고 그러면 그 차 안에 차라는 공간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비즈니스적인 미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제 쇼핑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오는데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 샘리스하게 이제 최근에 이제 캄테크라 그러죠. UX적으로 보다 나은 사용자 경험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과 유사한 이제 문답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챗 GPT가 상당히 조금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자동차 안에서 저희가 채팅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 맞습니다. 사실상 이제 챗 GPT보다는 GPT하고 연계된 모델들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맞습니다. 한데, 근데 GPT-3가 나온 게 이제 2년 전부터 나와서 그렇다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미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이거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챗 GPT하고 연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빌리티 업계 속에서 혹시 이런 준비가 있다라면은 그 이야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크게 이제 두 가지 갈래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먼저 전통적인 자동차 메이커인 뭐 메르세데스 벤츠나 뭐 BMW와 같은,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을 해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을 하거나 차량 조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능들을 이미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CES 2023이나 이전에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시회 등을 통해서 보다 개선된 형태의 컨셉들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통적인 또 IT 업계, 그 빅테크라고 하죠. 그런 기업들이 이제 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구글입니다. 구글의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을 해서 차량 내에서 이제 사용자가 이제 보다 편리한 이제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아직 문답형 형태로까지 이렇게 챗 GPT만큼의 퀄리티로 이제 답변이 오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제약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준비 중에 있다라고만 우리가 생각해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자동차를 최근에 사신 분들은 AI라고 하는 기능이 탑재된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챗 GPT 수준에는 많이 못 미치는데 그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챗 GPT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는 뭐 탄성이 좀 많고 환호성을 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칭찬의 목소리가 높은데 한계점이 분명히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해서 더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어떤 점이 좀 문제라고 보십니까? 일단 몇 가지 이제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이 실시간 데이터가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은 데이터 게더링을 어디서 해왔냐,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챗 GPT의 경우에는 2021년도 이전의 정보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챗 GPT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만 기초적인 좀 연산이라고 할까요? 수학적인 계산에 대해서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자릿수 이상의 덧셈과 뺄셈 이외에 뭐 예를 들어 세 자릿수 곱하기 세 자릿수의 어떤 계산을 요구를 하면은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것은 이제 신경망 구조를 통해서 확률적으로 이 대답을 하는 게 이제 기본 모델이다 보니까 어떤 수리적인 정확성을 요구하는 일에는 조금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AI가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요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챗봇 의 이제 목적 자체가 인간과 대화를 하는 게 목적이지 어떤 이제 수학적인 계산을 연산만 하는 그런 AI가 아니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는 또 약한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음성 인식의 이제 정확성에 있어서 이제 향후에 이제 모빌리티에 적용됐을 때 이제 이 모빌리티 서비스와의 또 연동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향후에는 조금 고려가 필요해서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GPT 모델 그리고 챗 GPT 모델이 가진 장점들을 다른 정보들 그리고 다른 시스템들과 어떻게 통합시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한계 부분에서는 조금 제가 보완을 해드리면은 예. 2021년도 데이터로만 되어져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것들을 학습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2021년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얘를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연산이 예전엔 잘 안 됐었었는데 얘한테 가르치면 돼요. 가르쳐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답변을 해줍니다. 이게 이거였었구나. 저희가 지난번에 독도 얘기 한번 다뤘었잖아요. 예. 독도에 대해서 틀린 걸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답변에 대한 건 다른 답을 내놓거든요. 네. 제일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가 그 냉장고에 치즈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 냉장고에 치즈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상큼해지죠. 예.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데 얘가 어떤 답을 내놨었냐면 녹는다라는 답을 내놨었어요. 야, 이게 녹는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르죠. 왜 안 되냐면은 얘는 스스로 생각한다는 기준이 좀 다른 게 치즈를 넣어놨을 때는 그동안 본인이 수집했던 자료 중에서 녹는다가 많이 연관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거에 기반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파라미터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 가중치에서 얘 녹아 이걸 얘기해 줬었는데 우리가 얘기해 주는 거죠. 야 아니야 잘 생각해봐 냉장고에 넣게 되면은 당연히 오래 갈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좀 준비를 하다가 이번엔 그걸 물어봤어요. 피자를 넣으면 어떻게 되지? 네. 이 녀석이 맛이 좀 변할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학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인 건지 분명한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모빌리티에 적용이 되게 되면은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을지 몰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갔던 곳이라든지 이제 개인의 취향을 더 많이 입력해주게 되면은 그 파악을 통해서 우리한테 최적의 코스를 추천해주는 건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하시는 부분대로 앞으로 더 많이 기대가 되는 분야인 거 분명히 보입니다. 뭐 기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지금 물으면 네.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안 나온다 그래서 약간 비난 쪽의 기사도 있긴 한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것만 물어보니까 우리가 더 큰 문제는 이제 근거 제시를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근거라는 건 레퍼런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링크를 줘봐. 라고 얘기했었을 때 정확하지 못한 거죠. 이걸 이제 해결하는 게 말씀하셨던 지금 이제 구글의 바드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메테우스라든지 이것들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재밌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네, 이게 전부 사실은 도덕적인 문제, 불완전한 문제 이런 걸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한 세력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이 답을 이렇게 좀 틀어보고 싶어라는 세력이 존재해서 그 챗 GPT한테 학습을 정말로 계속해서 시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파라미터라는 게 이제 가중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어떤 단어가 다음에 나올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연산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이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류가 이제 발생하는,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이 시스템을 망칠 의도로 이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죠. 예, 탐지나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데이터 게더링 과정에서 이제 조금 수정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해서 이제 가장 검색의 이제 본질은 신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뢰성 있는 답변을 어떻게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보다 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접근이 필요하고요. 다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이제 파라미터를 어떻게 구성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도를 어떻게 높이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술 스펙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이제 공개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체적인 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데이터의 오염도잖아요. 그렇죠. 오염이죠. 네. 예전에 이제 그런 일 있지 않았습니까, 연구원님? 그 알파고가 나오고 나서 MS에서 테이라고 하는 챗봇을 만들고 나서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 챗봇을 공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말을 많이 가르치고 나니까 얘가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그때 셧다운을 했었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도 두 번 정도 챗봇이 만들었던 똑같은 일이 벌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연구님 생각하시기에도 그렇고 지금은 그 부분은 거의 해결이 되어져 있지 않나요? 현재 학습하는 방식이 그 인공지능 자체가 스스로 문제를 내고 답을 좀 내줄 수 있다 보니까 이건 얼마든지 해결이 됐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데이터 오염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런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어느 정도 이제 파라미터 개선을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실제 처음에 시작하는 이제 학습을 시작하는 이 데이터가 오염이 돼 버리면은 초기 데이터 말씀. 맞습니다. 그 초기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유저가 이제 뭐 지금 벌써 1억 명이 넘었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이제 몇 번 이렇게 계속 이제 입력한다고 그쪽 방향으로 답변을 내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초기 데이터를 셋을 어떻게 구성을 했고 이거를 어떻게 이제 스테레오타입을 없게 이제 구성을 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글을 긁어다가 재창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시라든지 논문이라든지 맞습니다. 여러 가지 하다못해 기사까지 글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챗봇 GPT가 이 챗 GPT가 만들어낸 기사나 글 같은 것들을 검색을 하거나 또 알아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방법이 있고요. 예.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대학이나 국내 대학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예.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에세이나 이제 소논문을 작성하는 이제 어떤 숙제를 이제 내게 되는데 예. 교수님들이 숙제를 내면은 학생들이 이거를 챗 GPT를 이용을 해서 이제 에세이를 작성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표면적으로는 없다 보니까 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의 이제 좀 연구진들에서는 어떤 이제 그 단어나 이제 결국에는 이게 단어와 어절이 연결되는 방식에 대한 문제거든요. 언어를 이제 문장을 만드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정한 좀 기계가 만들어내는 패턴들을 발견을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확률로 이제 기계가 만든 문장이고 어떤 것이 한 사람이 진짜로 만든 문장인지를 조금 감별할 수 있는 기술들이 좀 이제 파일럿 개념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이미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구 논문 형태로 이제 나오고 있고요. 예. 아직 뭐 그런 것들이 서비스화된 것은 아닌 단계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챗 GPT에 자체적으로 챗 GPT로 쓴 글을 집어넣어서 검색을 하면 자기가 쓴 글인 거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오픈 AI에서 그 얘기를 했죠. 그 오픈 AI에서 만든 그런 식으로 GPT가 필터를 거는 하겠다? 자기네들도 필터링이 이제 가능하게. 그러니까 참고항필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군요. 더 나가면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서로 챗봇들 만들잖아요. 그럼 재밌게만 얘기하자면 서로 검증하는 것들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보니까 만든 거야. 그래서 서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뭐 안보 개념이 사실 데이터로 옮겨가고 있다. 그 중에 챗 GPT가 앞으로 상당히 중심에 설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게 됩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제 모빌리티 또 전문가로서 모빌리티 얘기도 해주셨으니까 하나만 더 그거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가 이제 대화형으로 인공지능을 하는 건데 자동차에 탑재되는 거는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안전도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맞습니다. 이걸 쓰는 것 자체와는 맞습니다. 다르게 맞습니다. 그럼 이게 적용될 때 상당한 변화된 모습으로 탑재가 될 것 같은데 그때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네, 일단 이제 두 가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주행에 관련된 안전
요거와 관련된 기능에는 아직 AI를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사례들은 없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자동차 제조사나 그리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법 규제상에서 허용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주행에 관련된 부분들, 예를 들어 뭐 ECU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모빌리티를 챗 GPT가 이제 적용하는 부분들은 이제 AI를 실제로 모빌리티에서 차 안에서 사용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경에서 이제 대화형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색의 핵심은 신뢰이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답변을 어떻게 줄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구글이나 기존의 검색 엔진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것을 이제 질문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뢰성 있는 답변들을 상위에 내놓기 위한 알고리즘 개선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음악에 대한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맛집에 대한 추천을 받거나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을 할 때 어떤 것을 이제 구매하거나 활용하는 상황이 왔을 때 얼마나 이제 신뢰도 있는 것을 이제 추천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추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얼마나 맞춰서 이제 맞춤형으로 추천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 부분에서 제일 강자라면은 아마존이 될 것 같은데요, 구글보다도. 맞습니다. 현재 아마존은 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러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대로 앞서서 이제 뭐 음성 인식 이제 그런 솔루션들을 내놓으면서 이제 가정 내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출시하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존의 쇼핑에 대한 데이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어떤 도메인 널리지를 충분히 이제 축적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음성 인식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쇼핑에 대한 부분들은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디지털라이제이션 할 때 글로벌 기업들끼리 동맹을 맺거나 적이었던 이제 기업과 이제 손을 잡거나 그리고 전혀 다른 분야의 업종들끼리 손을 잡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향후에 뭐 아마존과 다른 기업들 간의 협업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도 아마존은 죽세도 투자를 했었고 엔터테인먼트 쪽에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이제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나 이제 이런 부분 이런 기업들이 지금 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자동차 모빌리티 서비스를 할 때 이제 자사의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을 탑재하는 거를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많은 협업들도 이제 제조사들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더 많은 이제 협력이 좀 일어날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실제 이제 모빌리티 환경 안에서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이제 조금 더 접근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연구원님 보시기에 아직까지는 알렉사 쪽에서 맞습니다. 알렉사 오토 쪽에서 더 많이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확장되어 있는 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아직은. 맞습니다. 그렇게 직접 물리적인 결합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제가 갑자기 궁금해진 게 하나 있어서 이제 해외에는 뭐 알렉사로 대표되는 아마존도 있고 뭐 이제는 챗 GPT의 오픈 AI의 MS도 있고 한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AI 하면은 통신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통신사들이 AI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까? 아무래도 이제 통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5G까지 지금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통신망을 활용한 서비스를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이제 비서나 이제 챗봇의 개념을 탑재한 그 기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SKT 같은 경우 누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들을 계속 만들고 관련된 이제 파생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가정 내에서 통신 환경을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자사의 이제 데이터망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모빌리티까지도 연결이 돼서 차량 간의 이제 V2X 통신이라든가 이제 뭐 차량과 인프라 간의 통신 이런 거에 있어서도 이제 AI나 이제 자사의 통신망을 이제 적용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상호작용이 되는 인공지능을 넣어서 커넥티비티까지 염두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래 얘기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챗 GPT가 이제 막 선보였기 때문에 어디에 적용되고 어떻게 되겠다라는 게 좀 어렵긴 합니다만 AI의 미래 어떻게 그려질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AI는 뭐 지금 굉장히 많은 분야에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크게는 가장 큰 목적은 인간의 어떤 활동이나 기능을 보조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뭐 갑자기 뛰어넘어서 뭐 이제 인간을 뭐 예를 들면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지배를 한다든가 뭐 이런 일은 뭐 당장은 일어날 일은 없고요. 인간이 가진 지식과 알고 있는 것의 한도 안에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AI에 대해서 향후에는 이제 어떤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어디까지 이제 활용을 하고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챗 GPT를 통해서 마치 알파고 때처럼 이제 크게 이제 챗 GPT에 대해서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향후에 AI를 우리 삶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산업적으로는 뭐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을 해서 다양한 분야에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인간과 기계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HCI 분야에서도 이제 UX 부분에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향후에는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추천 부분에 있어서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이제 챗 GPT가 쏘아 올린 공이 과연 달로 갈 것이냐, 다시 땅으로 떨어질 것이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AI 그러면은 가장 기대가 되는 분야, 모빌리티 외에 또 어떤 분야가 하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금융 분야를 좀 들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금융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미국 이제 전역에 거래소가 산재해 있고요. 이 거래소 간에 이제 트랜잭션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미국도 땅이 크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약간의 거래할 때 시간적인 오차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연산을 하고 빠른 통신망으로 이제 이 거래의 차이, 일종의 환차익 같은 건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양한 인덱스 지표나 이런 거래들이 이제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AI가 굉장히 실제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장 많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이재훈 선임연구원과 함께 챗 GPT와 인공지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